네, 29번에서 34번은 인문 지문이었고요. 어, 내용에서 우리가 문제상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일치 문제에서 조금 실수가 나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 내용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첫 단락에서는요, 우리가 일단 수평적 모순 관계, 그리고 또 수직적 모순 관계,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인간의 일단 실존적 불안을 얘기를 하는데, 실존적이라는 건 뭐야? 실제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보는 불안. 자, 우리가 뭐 실존주의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실존주의와 관련된 그런 지문도 좀 읽어봤을 텐데 그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이렇게 실존적 불안이란 말을 쓰면 우리가 그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인간 존재에 관한 불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그래서 일단 이 수평적 모순이라는 것 이해 한번 해보면 수평적인 거는 당연히 가로로 되는 거니까 같은 하나의 개체와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과 또 다른 인간 사이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수직적 모순이라는 거는 지금 누가 봐도 땅과 하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절대적 존재가 개체에게 알 수 없음으로 남아있는 갈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과 절대적 존재 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직적, 수평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뒤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그죠? 수평적, 수직적이라는 이 기본 틀을 가지고서 이 글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거. 네, 미안해요. 이거를 서양과 동양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 동양에서 나누는 거를 일단 폴리스가 형성되기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이 서양 동양 안에서도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절대적 존재를 미지의 대상, 알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보다가 폴리스 형성된 이후에는 이 절대적 존재, 신에 대한 규명을 시도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수직적 모순 관계를 어떻게 파악했냐? 절대자는 미지의 존재야. 이렇게 보다가 이 수직적 모순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성의 힘이라는 것이 절대적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수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동시에 하려고 했다. 그러면 수직의 탐구를 하는 것이 뭘로 이어진다? 수평적 모순 해결까지도 이어진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절대적 존재, 이 수직적 탐구를 하는 것이 뭐에 해당된다? 보편적 원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수평적 모순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개체의 정체성 또한 확보된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 보편적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그 보편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라는 것, 그거의 개체들의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어서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리적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투는 방식인 쟁론이 중요해졌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수직적 탐구를 통해서 수평적 모순을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편적 원리라는 것을 발견할 거야. 근데 그럼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데?
보편성이란 무엇이야? 를 가지고 얘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를 증명하고 하려는 쟁론의 방식으로 탐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양에선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면요. 중국 상고시대라고 했으니까 일단 상고시대 먼저 써놓을게요. 훨씬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대적 존재는 미지의 대상. 자, 마찬가지로 수직적인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절대자를 미지의 존재로 남겨놨네요. 이거는 동일하네요. 고대 그리스와. 근데 춘추시대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절대적 존재와 수직적 관계로부터 수평관계인 인하관계로 이동해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춘추시대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절대적 존재 우리가 밝힐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탐구해야 돼? 수평적 존재를 탐구해야 돼. 자, 그러면 완전히 서양의 흐름과는 다르죠. 우리는 수직은 알 수가 없어. 수직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수평을 파악할 거야. 자, 그걸 뭐라고 한다? 인아관계. 그리고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평적 개체들끼리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중요해. 우리 인간들끼리 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서 인 또는 예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마련하는 데 이어졌네요. 도덕적 가치 마련. 그래서 이거는 집단의 질서를 우선시해서 집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다. 그러면 자, 아까 서양에서는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신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동양에서는 집단이 고로 나의 정체성이니까 내가 뭘 보면 돼? 신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있는 집단의 가치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방식, 도덕적 가치에 따르면서 자신의 드러내기를 삼가는 방식의 상보가 중요해졌다. 이게 상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이 쟁론과 상보를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뒤에 나와 있는데 한번 3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쟁론과 상보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쟁론이라는 건 서양의 방식이죠. 절대적 존재를 부정했나요? 아니에요. 절대적 존재를 탐구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쟁론이 개체 간의 다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개체 간 왜 다른지를 규명하는 것이었으니까? 아니죠. 수직적 탐구가 바탕이 되는 거니까 절대자를 가지고 탐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개체 간 다름이란 설명이 이상해. 그죠? 쟁론은 상보와 달리 개체의 다름을 보편적 원리를 통해, 보편적 원리라는 건 뭐였지? 수직적인 거. 수직적인 거를 탐구해서 수평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 이거 너무 괜찮네. 그쵸?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이거 너무 괜찮아요. 그쵸? 4번 같은 경우는 상보는 쟁론과 달리 성과 안의 공간에서 개체가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애들이 이거 좀 많이 낚인 것 같은데 성과 안의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공간 안에서 개체가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배 질서랑 관련이 돼 있는가? 아니지. 도덕적 가치를 마련해서 집단을 유지하는 건 괜찮은데 이 쟁론과 달리도 잘 모르겠고 약간 좀 부족해 살짝. 쟁론과 상보는 모두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대상을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 자,
이 서양에서는 알 수 없는 상태로 뒀던 거는 고대 그리스에 해당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틀렸죠. 그래가지고 답은 3번이 되는데 이 보편적 원리라는 말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해야 되는 말이 수평과 수직적 모순 해결 있잖아요. 수평은 객체간 이런 말로 바꿔 써야 되고 수직은 보편적 뭐 이런 말로 패러프레이징 됐을 때 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어요. 네. 다음 문제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자, 두 방식이 뭐 방법과 해결은 다르지만 인간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전자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대적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내려도 나름의 해석을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후자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외면하고 객체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해서 부분적이라는 한계가 있네요. 각각 이 잭론과 상보의 한계점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 문명이 본격화되며 성곽 안에 공간에서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에 고안된 인간 중심적인 방법이다. 자, 우리가 아까 본 데서 4번을 확실히 못 지웠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게요. 도시 문명이 시작되면서 지배 질서 모색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어디가 틀린 걸까요? 잭론과 달리라는 설명이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서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잭론상부 나온 그 부분의 문단만 읽어도 문제는 풀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반면 이들과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원시적인 이 방식은 여기서 우리가 동서양의 잭론과 상보를 설명한 다음에 갑자기 원시적인 방법이래. 자, 원시적인 방법과 지금 대비되는 것이 지금 도시 문명이라는 말, 그리고 성곽안이라는 말, 이렇게 대비를 시킬 수 있는데 도시 문명, 성곽안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파악하려고 했던 동서양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잭론과 상보의 방식이 원시적인 것과 대비되는 거죠. 이 둘을 비교 설명해 놓고 공통점으로 다시 묶어 놓고 있어요. 그 구조가.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수직적, 수평적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로 둔다. 그러면 그래, 모순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규명하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야. 그럼 원시적인 생각은 어때? 우리가 절대자 파악하려고 해, 안 해? 절대자 우리 관심 가질 수 없어. 왜? 우리는 이거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객체간 모순 어떻게 해결해? 해결 못해.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원시적인 입장 같은 경우는 수평이든 수직이든 할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모순을 인정하는 방식이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탐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쵸? 그리고 각 객체는 절대적 존재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를 부여한 대상에 자신을 맡기면 돼. 아, 그러면 원시적인 생각에서는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 있어. 사람마다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리스마를 부여받아서 임시적으로 기생하는 거야. 그리고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해. 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혼이라는 존재가 뭐 불교에서 윤회사상을 얘기하듯이 하나의 존재에 들어가서 기생하다가 그 삶이 끝나면 다시 다른 삶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어떤 절대자로부터 주어진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 그냥 절대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반복할 뿐이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기생하는 것이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정체성을 내가 탐구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32번 문제가 됩니다. 근데 보면 도시의 논리, 야생의 논리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부분을 도시의 논리로 보면 되고 이 부분을 자연의 논리로 보면 돼요. 그죠? 야생의 논리. 그러면 이 둘 다 모두 집단 질서를 우선시해서 실존적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다. 도시의 논리와 야생의 논리에서 집단적 질서가 우선시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도시 문명 안에서는 집단 질서가 중요하지만 야생의 논리에서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까 적절함이라는 표현은 틀린 거죠. 그리고 도시의 논리에서는 얘와 달리 개체들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즉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둘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생의 논리에서는 도시의 논리와 달리 수직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적절함이라는 설명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를 답으로 한 4번 괜찮았습니다. 그죠? 문제상으로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자면 앞에 두 방식과 비교할 때 이 방식의 특징은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개체의 정체성 임시적으로 봐서 양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원시적인 생각에 개체라는 것은 정체성이 임시적인 것이야. 그럴 때 가장 괜찮은 건 뭘까요? 키워드 카리스마 얘기 나와야 되겠죠.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맞춰서 개체의 정체성이 가변적이다. 계속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정체성 충돌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개체가 정체성에 맞춰서 카리스마를 부여한다. 자기가 부여하면 안 돼. 그죠? 절대자로부터 부여가 된다고 했으니까 앞뒤 관계가 틀렸네요. 그리고 여러 개체들이 각이되어 존재 양식을 수용한다? 그래, 그렇게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 아니고, 규명에 대한 유보는 그냥 우리가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개체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집하지 않는다.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이거 규명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죠? 그래서 바꿔쓰기 문제는 쉬운 문제였으니까, 그죠?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것을 도시의 논리, 그리고 이건 야생의 논리, 이런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내용 전개 방식 같은 경우는 두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1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자, 실존적 불안 형성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요. 상반된 사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인식이라는 건 이건 통념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어, 이런 부분 없었고요.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 학자 자체가 나오지 않았죠. 그죠? 자, 30번에 보면 일단 가장 적절한 거 찾는 문제였는데 상고시대에는 수직적 모순보다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상고시대 어땠죠? 수직적인 것은 미지의 상태로 둔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평적 모순 해결하려고 열심히 했나? 아니죠? 폴리스 형성 이전은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고대 그리스는 미지의 상태로 뒀으니까 2번 괜찮고요. 또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원시적인 방법이다. 모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거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은 뭐였죠?
서양 방식이 가진 한계점이었으니까 원시적이라고 한 거 틀렸고, 또 폴리스 형성 이후에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와 개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순을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아니죠. 계속 얘네가 탐구했는데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 그러니까 춘추시대 이후에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다. 아니죠. 도덕을 통해서 도덕적 가치로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으니까 이번이 괜찮죠. 이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고 한 31번 정도만 조금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글의 흐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그쵸? 맨 처음에 수평적, 수직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것을 패러프레이징해서 여러 번 쓰고 있고, 또 서양도 두 개 시대로 나누고 동양도 시대를 나눠서 설명하고, 또 서양 동양은 뒤에 가서는 도시문명이라는 말로 묶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비관계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